이어서 호주 쪽의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ATM에서 현금 인출의 한도를 조금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금융정보기관이요. 이 암호화폐 ATM 이용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681만 원 정도로 현금 인출 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호주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는 최근 암호화폐 ATM 운영 업체의 등록 갱신을 거부했고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디지털 자산 ATM의 규정 준수에서 발견된 우려스러운 경향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의 등록 갱신 또한 거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특별 태스크포스가 고객 행동에서 사기, 또 사기성 거래 등 불법 활동을 영상시키는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었고요. 또 태스크포스는 이 암호화폐 ATM이 사기 관련 거래에 사용되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60세에서 70세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암호화폐 ATM을 사용하는 그룹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연령층이 현금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증거에 따르면 이들 중 많은 수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60에서 70세 연령층은 암호화폐 ATM 거래 금액 기준으로 전체 29%를 차지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호주에서 암호화폐 ATM의 숫자는 2019년 23대에서 2022년 60대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현재 1,800대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5만 건의 거래가 이들의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 99%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스테이블코인 USDT 구매를 위한 현금 입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이러한 거래 증가와 관련된 불법 활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최대 증권거래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요, 이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 중 하나인 블랙록의 아이시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래는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이 되겠고요. 먼저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2025년 6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 선물 계약을 거래 가능 상품에 추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전문 투자자만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소 측의 투자 자격 심사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지연 끝에 출시된 ETF였고요. 또 현재 전 세계 상위 25개 ETF 목록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총 72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2.4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ETF의 성장은 투자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네스는요, 이 성공 비결을 분석하면서 IBIT는 상위 25개 ETF 중 가장 젊은 ETF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발추네스는 출시 1년 4개월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이는 마치 유아가 청소년들과 경쟁하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스페인 쪽의 이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커피 대신 비트코인 이런 이름이 붙여졌네요. 커피 체인인 바나디가요. 이 비트코인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서 주가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재활성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주목하면서 스페인 커피 체인 바나디도 함께 했습니다. 바나데는 수요일 11억 달러, 약 1조 5,027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바나디 커피 SA 이사회 의장은요, 살바도로 마르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회사의 사업 전략을 커피에서 비트코인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6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전략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마르티 의장은 이사회에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실행할 권한과 전환사채 기반 자금 조달 라인 협상 전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공모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미 바나디는 비트코인 5개를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고전 중인 주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각각의 국가들의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홍콩입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할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홍콩이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또 핀테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문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홍콩의 역할 강화와 상품 다양화 전략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차이나 데일리 홍콩은 이 금융 서비스 재무국의 크리스토퍼 후이 장관이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FC는 건전한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래가 질서 있고 투명하며 또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확대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이 3조 달러, 약 4,100조 4천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거래량이 70조 달러, 약 9경 5,65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흐름 속에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SFC가 인용한 차이나 데일리 홍콩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SFC는 이미 올해 초에 가상자산 투자 상품 다변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스테이킹 서비스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와 선물 ETF 상품까지도 허가를 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헬스키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후이 장관은 또 홍콩의 세제 프레임워크 최적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은 곧 홍콩의 우대 세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펀드, 또 패밀리 오피스, 캐리드 이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 전역에서 이 핀테크 생태계 확대에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베스트 홍콩과 홍콩 주요 기업 사무소 등 이 기관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것, 또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성과를 좀 내고 있죠. 후이 장관은 현재 홍콩에 1,1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중 8개 디지털 은행, 4개 가상보험사, 10개의 규제 승인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2022년 10월 첫 가상자산 정책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2024년 4월 현물 ETF, 또 2024년 7월에는 선물 역방향 ETF 등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2024년 9월에는 홍콩의 최고 금융규제기관 두 곳이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의 장외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보고 기준 채택 의사를 공동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이 홍콩 정부는 올해 하반기 두 번째 가상자산 정책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웹3 기술을 기존 금융에 더 깊이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2025년 5월 홍콩 입법회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규제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과 웹3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지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